여러분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자유와 인권의 등불,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한국 땅에서 사슬에 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등불이 되어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세핀 캠벨입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시집도 잘 갔어요. 외할아버지가 미국 감리교 역사상 최초의 신학 박사고 무려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지금 세계적인 대도시가 됐죠. LA, 로스앤젤레스의 판사, 어머니는 사회사업가로 보육원 원장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잘 자란 따님, 사랑을 듬뿍 받았고 좋은 학교도 나왔습니다. 직업은 교사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자가 택하는 직업은 최고가 교사다. 미국도 그런 문화가 있던 시절입니다. 시집도 잘 갔는데 남편은 팔방미인입니다. 작가에다가 언론인에다가 대학 학장에다가 목사였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예쁜 처녀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유명인사였던 조 캠벨, 이 총각과의 결혼이요, LA에서 신문에 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스타, 아주 사람들이 동경했던 선망을 받았던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일남 일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인생의 폭풍이 닥쳐옵니다. 1878년, 그러니까 나이가 78년에 결혼해서 일남 일녀를 출산했는데 85년, 나이가 32살, 결혼하고 7년, 참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아들이 병걸로 죽고 남편도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 이듬해 딸까지 세상을 떠났어요. 캠벨에 대한 작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캠벨은 온 인류의 슬픔과 기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슬픔을 당하니까 남의 슬픔에도 공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신앙인이니까 이러한 경험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결심했다.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됐겠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말씀하실 수 있었다. 슬픔을 곱씹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슬픔, 절망, 고통 속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면 인생에 희망이 없겠죠. 그 슬픔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슬픔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을 구하였다. 자, 33살에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남편도 죽고 청상과부가 돼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기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기장에. 저는 천국이 더 가까워진 것을 발견했고 하나님을 위한 일로 나의 빈손을 채워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빈손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한때는 집안이 꽉 찼어요. 아들 녀석이 뛰어다니는 소리, 딸내미가 옹알옹알 반기는 소리, 남편이 아이들하고 왁자지껄하고 대화하고, 집안이 남편도 멋쟁이고 아들, 딸 이쁘게 잘 커서 참 집안이 사람 사는 온기가 돌고 꽉 찼습니다. 근데 갑자기 33살, 32살 지나가면서 갑자기 다 떠나버렸어요.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손이 텅 비었어요. 그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로
내 손을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요. 33살의 식구들을 다 잃고 34살에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일을 합니다.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요. 그때는 서양의 발전된 나라에 비하면 중국은 병균이 득실거리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 사람들이 몇만 명씩 떼죽음을 당하고요. 서양 사람이 지나갔다가는 서양 오랑캐라고 깡패들이 몽둥이 찜질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한 4명이 가면 1명 정도가 죽었어요. 기후에 적응이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서 병원이 제대로 없으니까 세균에 감염돼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4명 가면 1명 죽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 내가 중국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34살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아주 따뜻한 인격, 또 뛰어난 실력, 선교 사역이 눈부시게 성장을 합니다. 그 서양 여자가 혼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깊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조세핀 캠벨이 44살쯤 되었을 때 만 44세면 요즘은 그렇게 연세 드신 분이 아니죠. 뭐 젊은 축에 속하지만 이게 지금부터 한 100년도 훨씬 더 전의 얘기니까 그때 여자가 44세면 할머니입니다. 손자, 손녀를 볼 나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나이가 뭐 60, 70쯤 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1897년 미국 남감리회 해외 여선교부 연회의 기록입니다. 1897년에 드디어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가 그동안은 들어갈 수 없었던 지역인데요.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열렸어요. 그 나라가 바로 코리아입니다. 한국이죠. 18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코리아는 이제 기독교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은 기독교 선교가 금지였는데 이 무렵에는 활발하게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라가 빗장을 풀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고집했던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죠. 우리 남감리회 선교본부는 선교를 시작했다. 그 남감리회에서도 코리아의 선교부를 설치하자. 그럼 누구를 보낼 거냐? 회의를 했는데 우리 선교본부가 은자의 왕국, 은자, 숨어 사는 사람들.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아주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하고 외국과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은둔의 왕국, 은자의 나라. 서양에서는 이렇게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이 은자의 왕국, 조선, 지금의 대한민국의 선교본부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처음 시작한 선교본부니까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 중요한 사역을 조직하는 일에 중국 선교에서 성공적이었던 캠벨 선교사가 만장일치로 선택되었다. 회의해 보니까 이거 할 사람은 조세핀 캠벨밖에 없다. 10년 동안 중국에서 너무 사역을 잘했다. 그 만장일치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만장일치로 선출된 결과가 뭐냐? 그것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멀리 떨어지는 일이었고 32살, 33살에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혈혈단신으로 중국에 가갖고요.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가운데 중국 사람들 열심히 섬겨주고 도와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병자 병원 데려가주고 이분이 또 간호를 열심히 배우셨기 때문에요. 환자들 보살피고 간호하면서 배운 의학 실력으로 병자도 고쳐줬어요.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중국 선교부에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서양 사람들 동료로 동역을 했어요. 10년 정도 친한 사람들 많이 생겼는데 이제 44살 나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치면 60, 70이 돼서 중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 다 떠나고 이제 한국으로 또 다시 와야 돼. 혈혈단신 다시 시작. 미국 사람이 중국말 배우고 중국 문화 익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10년 지나서 제법 익숙해졌는데 이제 한국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한국말, 한국 문화 다시 익혀야 됩니다. 새로운 나라의 관습을 다시 배워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새로운 지적 모험을 피하는 중년의 나이에 할머니가 돼서 뭐 새로 공부를 하고 언어를 배우고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어려워하는데요.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캠벨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보내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44살 나이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딱 와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처음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수도가 콸콸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길어서 마셔야 되는데 우물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서울이요, 조선 팔도 가운데는 인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물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먹는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은요, 아이들이 물을 잘못 먹어서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도요, 세균이 득실거리는, 소독되지 않은 구정물 같은 거를 마시다가 배탈이 나고 병이 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조세프 캠벨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우물을 팝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이에요. 지금 땅값 한 1억 원 정도 하는 서울의 무지하게 비싼 지역. 그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가난해서 산비탈에 초가집 가득 찬, 산에는 헐벗어서 나무가 없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수준의 나라였죠. 캠벨이 와갖고 제일 먼저 인부들을 다 부르고 서양 과학자들을 동원해갖고 그 당시 조선에서 팔 수 없었던 서양 기술로 수맥을 찾아 깊게 파서 아주 큰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서는요, 우물이 있으면은 뭐 보통 마을 사람들이 같이 쓰고 부잣집 같은 곳에는 우물 집안 식구들만 쓰도록 옆에 사람들 못 오게 했어요. 캠벨은 이 물을 24시간 개방을 해요. 밤이고 낮이고 마을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이 우물물을 떠서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면서 물 들어온, 대개 그 당시 물 들어온 사람들이 여자였죠. 오늘 주제가 자유와 인권인데 조선이란 나라가 임금이 자유가 있어요. 임금 밑에 양반이 자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요, 양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양반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피눈물이란 뜻입니다. 피눈물이란 소설이 있는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소설이에요. 거기 무슨 대목이 나오냐면 상놈이 무슨 목숨값이 나가겠습니까? 양반이 때리면 맞았고 죽이면 죽었고 제 계집이 어여쁘다 하면 빼앗겼지. 기가 막힌 얘기죠. 양반이 지나가다가 상놈을 보고 야, 너 부인이 예쁘구나, 나한테 바쳐라. 제 계집이 어여쁘다 하면 바쳐야 돼요. 무슨 목숨값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하고 양반 말고 일반 백성들은 자유, 인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여자, 아이들 이건 아주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맨날 물 들어온 여자들한테 조세 캠벨이 성경도 가르치고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열심히 그 여자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조선의 여자들의 지위가 어떤가? 조세핀 캠벨이 공부를 합니다. 여기 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남녀 평등 이루어졌지만 여기 계신 연륜이 깊으신 분들이 잘하시면서 생활하실 때, 시집 가실 때 사실 일방적으로 여자가 좀 남자에 비해서는 열악한 위치에 있었죠. 뭐 요즘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이 조선시대 법도입니다. 주역, 역경이라 그래서 유교조선의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책처럼 중요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니 높고 낮음이 정해져 있고 비천하고 높음이 있으니
귀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높아야 됩니다. 땅은 낮아야 돼요. 만약에 땅이 높아지면, 하늘이 낮아지면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땅이 확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지진이 나갔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이 막 63빌딩만큼 높아졌어. 사람들이 다 죽지 않겠어요? 하늘이 갑자기 확 내려왔고 낮아졌어요. 하늘이 낮아지는 바람에 태양빛을 직통으로 받아. 말라 죽을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늘은 높은 데 있어야 되고요. 땅은 낮은 데 있어야 돼요. 이 자연의 이치가 인간 세상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하늘, 이게 뭐냐? 왕이고 양반이고 남자예요. 땅이 뭐냐? 상놈이고 여자고 천민들이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건도성남, 건곤감리 태극기에 나오죠. 그때의 건, 하늘 건자예요. 하늘의 도가 사람이 됐는데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다. 곤도성녀, 땅의 도가 사람이 됐는데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이다. 남편은 하늘이다. 요즘에 이런 말 했다가 맞아 죽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옛날 할머니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내일 시집가는 딸한테 손을 꼭 붙들고 내 딸 아무개야, 명심하거라. 남편은 하늘이다. 너는 죽더라도 시댁의 귀신이 돼야 된다. 옛날엔 진짜 친정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딸들을 시집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한말에 유인석 선생 같은 거, 유명한 의병장 이런 분이 애국자이시긴 한데요, 천하의 제일 몹쓸 짓이 뭐냐? 제일 나쁜 일, 여자를 교육시키는 거다. 그 여자가 똑똑해지면 땅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땅이 올라오면은 지진이 일어나갖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해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이런 못된 짓은 하면 안 된다. 옛날 조선 유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못된 짓을 조세핀 캠벨이 한 거죠.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배워야 된다. 자, 이게 조선시대 여자들을 위한 책이 조선 왕조에서 여러 권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책이 내훈, 안내자죠.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에, 여자가 밖에 나돌아다니긴 큰일 나.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내훈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라. 예로 반드시 공경하여 섬기기를 아비아와 같이 할지니 제 몸을 낮추고 제 뜻을 굽혀 망령되이 높고 난척하지 말며 오직 순종할 줄 알고 조금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뭐 이렇게 해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이 화합하는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아내는 노예다. 그 실제로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조선시대 남자들이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든다, 코를 잘라요. 코가 잘라진 여자가 막 거리에 막 돌아다닙니다. 이건 좀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잔인한 일이죠. 뭐 이것도 역시 내훈에 있는 안시가운, 그 여자는 음식하고 뭐 이런 거나 해야지 정사, 여자가 정치하면 안 된다. 맨 밑에 많이 들어보셨죠? 암탉이 울어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제가 강연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린 여학생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강의를 합니다. 이제 꼭 물어봐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요 얘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긴 다 들어보셨어요? 내려보세요. 지금 20대 대학생 여학생들에게요, 대학교 가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들어본 사람 한 반에 한 명도 없어요. 가끔 한 명 손 들어. 너 언제 들어봤니? 그러면 명절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대, 할머니한테 들었대. 지금 10대 학생들, 20대 학생들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몰라요. 왜? 지금 여기서는 여자가 가히 나라의 정사에 참여할 수 없으면 이랬는데,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100년 만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미국보다 먼저 여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기 경기도는 이번에 여자가 또 도지사가 됐죠.
여자가 뭐 별도 달고 사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여자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아주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절에 사람 취급 못 받는 여자들을 위해서 조세핀 캠벨이 사역을 합니다. 1898년에 캐롤라이나 학당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나중에 배화학당으로 바뀌고 지금 배화여자대학교라고 남아 있습니다. 이 학당을 세워서요, 여자아이들을 주로 가르쳤어요. 근데 이때 배우는 여자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부모가 버린 아이들. 부모가 병들어 죽는 바람에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들. 하인과 하녀가 양반집에 일하러 가요. 그 일하는 동안에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하인 하녀가 출근하면서 애를 그냥 맡기고 가요. 그 부모가 죽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길거리에 버렸거나 고아거나 노숙자거나 하인과 하녀의 자녀들,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글자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면서 먹이고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 없는 고아들이니까 학교 수업만 하면 돼요. 수업 끝나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학교를 기숙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애들을 거기서 재우면 애들이 어떤 애들은 9살, 10살, 13살 큰 아이들이 있어요. 깐난쟁이들 뿐만이 아니고. 근데 10살이 된 아이가요, 부모가 누군지 몰라. 노숙자로 길거리에서 그냥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소매치기 하면서 살았어요. 그 어렸을 때 부모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으니까 그 나이가 되도록 말을 잘 못해요. 제일 심각한 거, 그 나이가 되도록 대소변을 못 가려. 여기 애 키워본 엄마들은 아시죠? 애기들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거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 몸 씻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시절에 뭐 지금처럼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샤워실도 없었으니 애들이 씻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13살 된 아이도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집에서 엄마 없이 자란 고아들 노숙자들이니까요. 그 13살 된 아이가 기숙사에서 하루 재워놓고 나면은 아침에 그냥 이부자리에다가 지도 그려놓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희생했다. 아, 이러면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애들 잠자고 일어나면 오줌 싸고 똥 싼 이불 다 빠는 거예요. 그걸 누가 빨겠어요? 여자 선교사가 빨아야지. 그 다음에 애들 냄새나고 벌레가 득실거리고 매일 한 놈 한 놈 데려다가 우물가에 가서 물기 얹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주고, 네 몸을 단정하게 씻어야 돼. 소변은 여기다 넣어야 돼. 대변 이렇게 처리해야 돼. 똥기저귀 처리해주고, 뭐 이런 사역하면서 버려진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을 가르친 겁니다. 이분에 대한 기록이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 수업할 때 한국말을 못하니까 뭐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손짓, 발짓, 막 손짓, 발짓으로 열심히 애들 가르치니까 선생님이 그냥 춤추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발레 수업이다. 학교 양성을 위해서 윤치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밤을 새워가면서 44살 되신 분이 지금으로 치면 할머니인데요. 하여간 밤을 새워서 한글을 공부한 거 보고 아주 사람들이 감동받았다는 거죠. 한 달 만에 한글을 배워갖고 일반 조선인들과 통역 없이 대화를 했다.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위생 상태가 불결하고 무지하였으며 외국인을 괴물로 인식하던 조선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이 선교사가 지나가면요, 조선 사람들이 침 뱉고 돌 던졌습니다. 양귀라 그랬어요. 양귀, 양, 서양에서 온 귀, 귀신이다. 아,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까만 게 사람인데 조세미 캠벨 머리가 노래요. 눈동자가 까매야 미인인데 눈동자가 파래요. 피부가 우리 황인종이니까 누리끼리 한데 피부가 하얘요. 이 누가 봐도 여잔데 등치가 조선 남자보다 커요. 키가 목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누가 봐도 사람으로 안 보이죠? 귀신이다. 서양 오랑캐다. 침 뱉고 돌 던지고 무시했어요. 벌레가 막 들끓고 냄새가 나고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미국 사람이 와서 조선을 보면 얼마나 미개해 보였겠습니까? 근데도 조선인들 무시하지 않고 현지인들의 편견과 무시, 모욕을 견뎌내면서 꾸준히 끊임없이 우물 파서 다 나눠주고 애들 씻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싸고 똥 싼 거 다 정리해주고 이 모습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일하면서 돈 달라고 안 해. 윤치호, 이상제, 이 조선의 지식인들로부터 일반 민중에 이르는 다양한 조선인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죠. 그 조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 뭐 이런 인터넷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조세핀 캠벨이요, 조선 여자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버려진 여자아이들 가르치고 여자와 아이들, 조선 사회에서도 제일 인권, 자유, 억압을 받았던 제일 밑바닥 계층입니다. 주로 상놈, 천미에 해당하는 여자들,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여자 아이들에게, 여자 어른들에게, 일반 주부들에게 조세핀 캠벨이 이걸 처음 가르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조선 여자들이 막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영혼이란 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 안에 영혼이 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냥 고기 덩어리, 살 덩어리가 아니죠. 내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꿈을 꾸고 좌절하고 인간 안에 그런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의 노예,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남자가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노예나 물건 취급당했어요. 여자라는 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남편이 마음 안 들면 그냥 버리는 거고, 심지어 집에서 딸을 낳으면요, 가난한 집에서는 이거 흉년 들면 딸 먹일 돈이 없다고 술집에 팔아버린 일이 허다했습니다. 팔리는 물건이에요. 여자는 아니다. 남자에게도 영혼이 있고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다. 이게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 당시 조선 여자한테는 와, 나한테 영혼이 있단 말이야? 나도 중요한 존재란 말이야? 이게 충격을 준 거죠. 또 하나 충격을 준 게 뭐냐? 조선 여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시청 뒤쪽에 가보면요, 그 서울에 있는 명문 여자대학이죠.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박물관이 있어요. 그 이화학당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박물관 벽에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큰 글자로 새겨져 있어요. 이화학당을 세우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제일 많이 강조하셨던 말씀. 뭐라고 써 있냐면 조선 여자들에게도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는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첫째 딸은 그냥 이름이 첫째야.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이 돼지를 한문으로 순자를 써서 1순위, 2순위, 3순위.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이런 얘기예요. 이름을 안 붙였는데 이화학당 사역과 마찬가지로 이 배화학당에서도 여자에게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김 씨의 부인, 이 씨의 딸. 그러니까 김 씨라는 남자의 딸린 부인이에요. 남자의 소유문이에요. 이 씨의 딸, 이 씨라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남편과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여자가 독자적인 자기 생각이란 게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너는 그냥 남자한테 딸린 존재다. 그래서 이름이 없었는데 여자들한테 이름이란 걸 붙여줘요. 그 재밌는 게 조선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됐어요. 조선 기독교인들이 드물던 무렵이지만 그 선교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해. 그 선교사님은 주례하면서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니까 주례할 때 항상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을 이렇게 주례를 하잖아요. 그 서양 선교사가 주례를 하는데 신랑 아무개 분 이름이 있어요. 신부 이름이 없어요. 그 신부가 누구지? 그 신부 아버지 엄마가 뭐라냐면 우리 둘째예요. 결혼하게 됐는데 신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 결혼식 때. 그럼 선교사가 놀래가지고 신부 이름이 없어요? 그때마다 조세핀 캠벨 부르는 거예요. 캠벨이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조선 여자애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영자야. 또 너는 샤론이야. 서양식 너는 에스더야. 너는 영숙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버려진 애들 이름 정해주는 게, 지어주는 게 조세피 캠벨의 이름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캠벨 선교사님, 이 신부가 이름이 없는데 뭐로 할까요? 아, 그 신부 이름을 샤론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냥 읽는 거예요.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박샤론 양의 결혼식을 시작합니다. 결혼하면서 이름이란 걸 갖게 되는. 지금 생각하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조선 여자들에게 이름이란 걸 지어주고, 영혼이 있다 너희도 사람이다, 물건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이때부터 열심히 가르쳐줘서요. 그때는 조선이 여자의 권리가 굉장히 낮았지만 지금은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여자분들의 그 권리가 많이 높아졌죠. 남녀 평등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조세핀 캠벨 같은 분의 사역의 영향이죠. 이분이 1900년에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게 돼서 루이스 워커 기념 예배당을 세우고, 이 예배당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오래된 교회들, 종교교회, 자교교회, 석교교회, 100년 넘은 아주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조세핀 캠벨의 사역의 결과 교회들이 세워져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캠벨 부인을 통해서 기독교를 처음으로 알게 된 여성과 어린아이들, 그 당시 제일 아주 차별받던 사람들인데 서울의 서북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날마다 길거리 나가면서 버려진 여자들, 노숙자, 고아 아이들 다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서 열심히 섬겨줬다. 그 선교에 아주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겁니다. 44세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갖고요. 15년 지난 59세쯤 되었을 때는 아주 사역이 눈부시게 번창했어요. 조세핀 캠벨의 사역의 결과로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세워져요. 학교들도 세워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교회 설립자예요. 학교에 가면은 학교 교장 선생님, 이사장이에요. 아, 이제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을 때 결단을 합니다. 59세의 나이에 이 광희문 교회 수표교 교회인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청계천이에요. 서울의 청계천이 지금은 아주 잘 정돈돼 있지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판자촌이 질비했죠. 이건 1912년이니까 서울에 거지들이 사는 동네. 제일 밑바닥, 가난하다는 사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서울의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9세의 나이에 이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열심히 참 여자아이들 주로 고아들 데리고 사역하다가 사역이 많이 안정이 되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뭐 어떤 학교 법인의 이사장처럼 되는 여러 학교, 여러 교회를 아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는데 스스로 물러났어. 그리고 빈민촌에 들어갔어. 광희문 교회, 수표교 교회. 이게 이제 빈민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여성 사역을 했어. 그러니까 가난한 빈민촌 지역에 헐벗고 굶주린. 그러니까 이 빈민촌 지역이다 보니까 뭐 남편들이 깡패도 있고 범죄자도 있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술 먹고 사람 때리고 뭐 이런 일을 하다 했어. 매 맞는 여자들, 버림받은 여자들, 창녀들, 쓰레기 줍는 사람들,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이거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쓰레기 버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같이 먹고 자고 냄새가 나는데 파리가 들끓는데 고생을 하면서 역시 그 여자들에게도 당신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영혼이 있고 당신에게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 지어주면서 열심히 섬기는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 5년이 지났을 때 64세가 됐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 한국 최초로 간호사 양성학교라는 게 세워집니다. 그때 이제 미국 젊은 의사들이 캠벨에 가서 부탁해요. 이 의사는
조선 사람 의사가 부족하던 시절이라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호주 사람 와서 의사를 하는데 의사가 혼자서 병을 못 고쳐요. 간호사들이 병자를 잘 돌봐야 되거든요. 조선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세워서 간호사가 되도록 양성을 하는데, 이 간호사들이 조선 사람 가운데는 간호사가 없으니까 보고 배울 수 있는 선배가 없어요. 다 젊은 의사 선교사들이 전부 다 조세핀 캠벨한테 와서 이 조선의 어린 소녀들 간호사로 잘 길러줄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을 해주실 분,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이걸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바람에 빈민촌에서 5년 사역하다가 다시 간호사 양성학교에 사감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요, 평생 선교사다, 학교를 세우신 교장이다, 인권운동을 했다 이러면은 뻔듯한 사무실에서 직원들 딱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렇게 좋은 강당에서 강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게 아니었어요. 평생 뭐 했느냐?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코아들 모아놓고 같이 살았고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 사감으로 들어가서 이 젊은 한국 최초의 간호사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잠도 같이 자고, 요즘 말로 하면 밤에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밤새 깔깔거리면서 할머니가 어린아이들이랑 대화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야단도 치고, 돈 없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돈을 구해다가 학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머니처럼 학생들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사역을 평생 했으니 많은 한국인들 또 동료 선교사들에게 존경을 받았겠죠. 그래서 함께 일했던 여선교사는 우리 선배님, 선배 선교사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J.B. 콥이라는 저술가가 기록을 남겼는데요. 캠벨의 아주 훌륭한 점에 대해서 도라유라는 사람과 유경상, 두 사람이 다 중국과 한국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중국과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양어머니는 조세핀 캠벨입니다. 도라유, 유경상 두 사람이 다 그렇게 좋은 집안에 잘 양육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세핀 캠벨이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씻어주고 잘 가르쳐서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 양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있지만 나를 길러주신 양어머니는 조세핀 캠벨입니다. 조세핀 캠벨의 기록을 보면요, 세브란스 간호학교 학생들이 저를 영어로 썼어요. AMONI, 아모니라고 읽을 수 있는데 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학생들이, 이 조선 여자아이들이 눈이 파란 미국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 어머니, 엄마 그러면서 따라다녔던, 이 정도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주었던 분이시죠. 그 선교사인데요, 일반인들도 참 존경했어요. 1917년 11월 12일 그 당시 일반신문 매일신보에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 한국 사역 20주년 기념기사가 실립니다. 저 훌륭한 분이 오셔갖고 20년 동안 빈민촌에 들어가고 버림받은 아이들 데려다 기르고 팔려댕기는 소녀들, 창녀들 이런 아주 밑바닥 사람들 열심히 돌봐줬으니 훌륭하시다.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젊은 나이에 청산 과부가 돼서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남편도 죽고 중국 가서 10년을 고생하고 조선 와서 또 20년을 고생하고 낯설고 물선 타국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그의 전반생에 동정을 표하면서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선 나와 20년을 분투하는 동안에 고생도 많았을 것이요. 조선 와서 진짜 20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는 즐거운 미국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미국 가면요,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만 이 당시 조선과 미국은 하늘과 땅 차이죠.
미국에선 자동차가 다니고 지하철도 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병원 기가 막히고 먹을 것도 근사하고, 조선은 병균이 득실거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전염병 한번 돌면 몇만 명씩 죽어나가고, 즐거운 미국의 고향에 가고 싶은 일 없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별로 고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우리 집이올시다. 기자가 미국에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미국은 옛날 집이었고 지금 내 집은 조선인데 여기가 우리 집이 올시다. 미국에는 친구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언제까지든지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하며 종신토록 조선을 위하여 분투할 결심이 보인다. 이런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조세핀 캠벨처럼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학교 총장, 남편은 언론인 겸 학자 겸 대학 학장 겸 목사, 팔방미, 어머니는 사회사업가, 이런 부잣집에서 금지요격, 손에 물 안 묻히고 자라났어요. 그러던 여자분이 다 그걸 버려두고 조선 땅에 와서 했다는 일이요, 버려진 아이들 고아, 노숙자 이런 아이들 다 데려다가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싼 거, 똥 싼 거 다 치워주고 벌레가 득실거리는데 그걸 매일같이 목욕시켜주고 그런 애들 앉혀놓고 글자를 가리키고 학문을 가리켜서 인재가 되도록 만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조세핀 캠벨은요, 고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니까 알 겁니다. 이 애들이 똥 싸면 얼마나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근데 엄마들이 애기 똥 쌀 때 그거 똥기저귀 갈아주는 걸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애가 똥 잘 싼다고 칭찬을 해줘요. 아이고 우리 애기 잘 싸네 이러고 칭찬해 줍니다. 아들이 똥 쌌는데 이놈아 이렇게 더럽게 해갖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아들이 쌌다고 야단치고요, 딸내미가 막 밥 잔뜩 먹는다고 저놈 밥 먹고 저거 내가 설거지 다 해야 되는데, 아들이 똥 싸고 딸이 밥 잘 먹었다고 야단치는 엄마 없습니다. 그거 이쁘다 그래. 잘 먹고 이쁘게 잘 큰다. 아유 우리 아들이 잘 쌌네, 건강하네.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하면 그게 고생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들 딸을 사랑하니까 애 똥기저귀 갈아주면서도 행복하다 그래요. 딸내미 밥 차려주면서도 즐겁다 그래요. 애가 잘 먹는 거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럽니다. 사랑하면 고생이 아니에요. 조세핀 캠벨이 그 얘기한 거예요. 조선 애기들을 사랑해서, 조선에 버려진 딸들을 사랑해서 내가 기저귀도 가려주고 씻겨주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여기가 내 집인데, 내 자식들인데. 이런 마음으로 섬겼으니까 조선의 세브란스 대학 한국 최초의 간호사들이 선생님, 선교사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1918년에 마지막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요, 그때 이분이 양봉업을 열심히 배웠어요. 거기서 이 벌 이렇게 키워서 꿀 얻는, 이제 그 당시 여자들이 직업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양봉, 옷을 수설하는 기술, 이건 나이가 60이 넘은 할머니가 미국에서 그걸 열심히 배워서 내가 조선 여자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왜 양봉하고 수선 이런 걸 배우냐면요, 이때 우리 조선에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전까지 난 농사 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하나 둘 세우니까 조선 여자들도 공장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본 공장에 가서 일을 하려면 천황폐하 만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천황한테 절을 해야 돼요. 일본 문화, 일본 관습을 배우게 돼요. 그 조선 여자들이 일본 공장을 다니면서 일본 사람 밑에서 일본 문화를 배우니까 이게 조선 문화랑 다르잖아요. 일본 문화를 배운 아내와 조선 문화에 젖어있는 남편과 자꾸 싸움이나 가정에 분란이나, 일본 문화가 들어오니까 조선 가정이 깨진다. 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선교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조선 여자들이 그렇다고 공장 가지 마,
아이,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굶어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일본 공장 가지 않고 조선 여자들이 집안에서 일하면서 조선의 가족 문화를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양봉을 하면 되고 옷을 수선하면 된다. 내가 이걸 배워서 가난한 조선 여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참 미국에서 배웠는데 자꾸 배가 아파요. 그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 남았습니다. 병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니 조선 가지 마시고 미국 땅에서 요양하면서 여생을 정리하십시오. 의사한테 대답합니다. 우리 집이 한국인데 죽더라도 집에 가서 죽어야지. 내가 왜 미국에 있습니까? 나는 한국을 위해 선신했으니 죽어도 한국에 가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어. 한국에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아이고 선교사님 다시 못 보면 너무 서운합니다. 한국에 뭐 수많은 아들딸들이 제발 와달라고 부탁해서 60대 후반 나이에 한국에 돌아와요. 그 병든 몸으로 끝까지 한국 여자들한테 양봉 가르쳐주고 옷 수선하는 거 가르쳐주고 결국은 뭐 병이 깊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누워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마지막 죽는 날까지 누워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착한 한국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 빨리 저 아주 무도한 일본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하루빨리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가난한 한국 잘 살게 해주시고 억압받는 한국 여자들 사람 대접 받게 해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너무 연세가 드셔갖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이죠. 저는 한국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요. 필요하다면 생명도 내어주겠습니다. 67세 요 말을 하시고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세우신 배화여자대학교가 서거 100주년 맞이하는 2020년에 20년 기념 동판을 제작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인데요. 나는 조선을 위하여 일하며 나는 조선에 돌아가 묻히겠노라. 이게 그 의사가 미국에서 여생을 마치십시오 라고 제안했을 때 하신 말씀, 요 옛날 말투죠. 또 캠벨 선교사님 말씀이 조선의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나는 조선에 돌아가 묻히겠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자, 짧지 않은 시간 제가 강의했는데 어떻게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의 요점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미국에 5년 살다 왔거든요. 실제로 살아보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잘 삽니다. 한국에 팔 하나 부러지면 이거 치료받는데 보험이 다 되니까 뭐 한 10만 원? 10만 원도 안 들걸요 아마? 미국에서 팔 하나 부러지면요 1억 집을 팔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죠. 당뇨 때문에 막 눈이 썩고 손과 발이 잘라지고 이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보험으로 다 당뇨가 되기 때문에 당뇨 약잘 먹으면요 뭐 고생 좀 하시고 그래도 눈이 썩진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했던 일이요 눈이 썩고 손발 잘라진 사람 수백 명을 돌보는 일. 미국에 47살 된 한인 교포가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윽 하고 배로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그 2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한국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미국은 의료보험 혜택이 한국처럼 좋지 않으니까 보험이 안 돼갖고요 당뇨 걸리셨는데 당뇨균이 내장에 들어가서 내장이 썩어갖고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47살 되신 분. 한국은 의료보험 이거 당뇨 한 달에 한 10,000원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개발된 상품이 뭐냐면요 그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수술하고 한 달 병원에 요양하고 그 다음에 설악산 뭐 이런 데 경치 좋은데 관광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관광 상품. 그게 미국에서 수술한 것보다 싸요. 비행기 타고 와서 수술하고 한 달 병원에 묵고 관광까지 하고 들어온 돈이 미국 수술비는 뭐 몇 억씩 되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훨씬 싸서 그 벌써 제가 미국에 있었던 게 20년 전인데 그때 그런 상품이 막 개발됐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세계에서 지금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뭐 유럽, 미국 이런 데는 밤에 나갔다가 언제 총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요. 밤중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병원, 의료보험이 전 국민 다 돼서 마음껏 병원 갈 수 있는 나라, 뭐 거의 지금 뭐 한국하고 일본 정도인데 일본은 너무 이 돌아다니는 교통비가 너무 비싸요. 택시비도 비싸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집에만 박혀 있어야 되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병원도 마음껏 가고 안전한 나라? 뭐 유럽 같은데 지금 뭐 이슬람들이 들어가면서 맨날 폭동나고 강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치안 유지가 안 돼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참 실제로 사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조세핀 캠벨처럼 참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부잣집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애들 씻겨주고 먹여주고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런 많은 분들이요. 우리 앞서 나간 분들이 이렇게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선물하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착한 일,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생애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